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을 통합하고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합니다. 이 강성해진 후금을 그냥 볼 수 없었던 명나라는 조선과 손을 잡고 그리고 예허 여진과 손을 잡고 후금을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사르흐 전투였죠. 오늘 정묘한 이야기 해야 되니까 이제 조선으로 돌아와 보자면 사르흐 전투 당시 조선의 군주는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이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중립 외교하려고 했다. 무슨 말이냐? 사르흐 전투 때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요청하니 당시 조선의 모든 관료 대신들은 명은 우리에게 있어 부모의 나라고 우리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제조지은의 은혜를 갚아야만 하니 군대를 파병함이 옳다. 그런데 광해군은 머뭇거립니다. 광해군은 왜 머뭇거렸을까요? 일단 우리가 명을 도와서 진짜로 후금을 멸망시킬 수 있다면 그건 땡큐야. 그런데 우리가 명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후금에게 패배를 했을 때 후금이 조선의 책임을 물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이 사르흐 전투에 출정해서 우리 주력 군대가 깨지게 되면 우리 평안도를 방어하는 방어선이 약해지게 되니 이것도 문제이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내용을 보면 광해군은 우리 젊은 군인들이 다른 나라 전쟁에 참전하여 죽음을 당하는 걸 굉장히 분노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해군은 사르흐 전투 때 조선군을 파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비변사뿐만이 아니라 3, 4의 젊은 관원들까지 나서서 광해군을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당시 광해군과 함께 거의 찰떡궁합이었던 대북의 권력자 이이첨조차도 그 당시에는 자신도 사대부인 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예의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군대 파병을 요청하니 진짜로요. 그 구중궁궐에 군주였던 광해군만이 외롭게 파병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고 모든 조정의 대신들과 하다못해 궁궐에 있는 내시와 뭐 이런 친구들까지도 어이씨 명나라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을 불러서 1만 3천의 병력을 내어주면서 형세를 보아 향방을 정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바로 이 강홍립이 1만 3천의 병력과 함께 당시 동로군을 맡고 있었던 유정부대와 함께 공격했다가 거의 대부분 한 8천에서 9천 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후금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복했던 강홍립이 누르하치에게 조선 군주 광해군의 입장을 전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 조선이 명나라와 한편 먹고 너희를 공격했던 건 명나라의 어쩔 수 없는 압박 때문이었다. 우리가 임진년에 분명히 도움받은 게 있으니 형식적으로 그러한 것이지 현재 조선의 군주 왕 광해군은 후금과 전혀 다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조선의 왕 광해군은 중립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실제로 누르하치 살아생전에는 조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광해군 아웃됐고요. 왕이 인조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명나라에서는 인조에게 화를 냅니다. 왜 착한 광해군을 몰아내고 네가 뭔데 왕이 됐어? 다시 광해군을 왕자리로 지금 올려 세울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명나라에서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광해군은 진짜로 중립외교 후금과 명 사이에서 잘한 거죠. 그리고 인조는 명나라로부터 약 2년간 책봉도 받지 못하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몰라면서 인조 정권에서는 명나라의 뇌물 공세도 막 하는 거고 이때 마침 평안도 철산 앞바다 가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모문용의 그 갑질에 인조는 무릎을 납작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모문용의 군대가 바로 가도 앞바다의 철산에서 둔전을 경략하겠다는 걸 광해군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만 쉽게 이해해서 조선의 농경지를 그 해적 집단 말이 여러분 명나라 패잔병이라고 이야기하지 거의 해적 짓거리 합니다. 그것들에게 조선의 농경지를 내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평안도 주민들을 힘들게 만들었냐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26년에
누르하치가 여기 영원성 전장 표시 지금 제가 여러분 병자호란 파트 들어와서 전쟁 이야기 딱 두 개 했습니다. 여기 사르우 전투와 여기 바로 영원성 전투. 이 영원성 전투 공격했다가 원숭안에게 막히게 되고 누르하치는 8개월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 왕이 바로 홍타이지가 왕이 된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조 정권은 지금 인조 수도 여기서 바보야. 왜냐면 인조 반정 이후에 광해군을 몰아낸 근거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너는 명과의 의리를 저버렸다. 그리고 너는 패륜하다 그랬단 말이죠. 명과의 의리를 저버렸다라고 해서 전 군주를 몰아낸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인조 정권은 친명배금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패잔병 모문룡이 지금 조선 땅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 후금 입장에서는 화낼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수험 한국사에서는 정묘호란의 배경으로 인조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과 모문룡의 가도 주둔을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이 홍타이지였고 홍타이지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 권력이 더 강했던 원래 4명의 바일러 페르기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막둥이가 홍타이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즉위식에 칸 즉위식에조차도 3명의 형들에게 각각 절을 하고 칸이 되었으니 이건 뭐 집단 지도 체제인 거죠. 현재 후금에서는. 어찌 보면 연합정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은 미약합니다. 1626년에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뭔가 자신이 칸으로서 다른 어떤 나라를 좀 때리거나 정복하거나 그래서 자신이 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누르하치는 조선에 그래도 조금 온건이었지만 홍타이지는요. 그 강옥립을 비롯한 조선의 병력들이 항복에 왔을 때 그 5,000명을 전부 다 죽이자라는 주장을 했던 게 바로 홍타이지란 말이죠. 그런 홍타이지가 왕이 되었을 때 아니 가도의 모문룡이 주둔해 있고 지 정권 자체가 친명배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위치상 보십시오.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기가 허투하려고 지금 현재 후금의 수도가 여기 심양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이곳에 여러분 일본보다 훨씬 가깝잖아. 광해군 입장에서는 얘네들 진짜 한 걸음면 달려올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얘들이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인조는 생각이 없었나? 더군다나 1626년 영원선 전투 일어나고 누르하치가 사망했고 홍타이지가 왕이 됐던 그 해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만주 사람들이. 더군다나 명나라가 경제 봉쇄 정책. 그러니까 옛날에는 쌀이 부족해도 그만큼 명나라와 교육을 통해서 쌀을 얻었는데 이제는 쌀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러니 당연히 조선 땅에 들어가서 약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쟁 자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후금에서는 조선을 침략할 만한 명분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오랑캐다. 오랑캐와 손을 잡을 수는 없다. 명나라는 우리 부모 나라다. 그 부모 나라와 함께 해야 된다. 아니 왜 오랑캐라고 하는 거지? 아니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부여고 고구려고 발해고 그걸 몰랐단 말인가? 아니 특히 고구려와 발해 피지배층으로 살았던 게 말갈족이고 그들이 여진족이 됐고 지금 현재 그들이 만주족인데 이들을 오랑캐라고 이야기하면 고구려 발해도 다 오랑캐 국가인가? 오랑캐란 단어 자체는 중국 아이들이 중화사상에 입각해서 자신들 변방에 있는 것들을 다 오랑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동이 아니야? 오랑캐 이자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후금 입장에서는 얘네들 시각으로 정말 가짜는 조선이 자신들을 오랑캐 취급하니 후금왕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알았어. 가서 좀 때려줄게. 하고 3만의 병력을 자신의 사촌형 또 다른 페륵 바일러였던 아민에게 3만의 병력을 줍니다. 1627년 1월 8일 아민이 3만의 병력과 함께 이렇게 5일 만에 압록강에 옵니다. 이쪽에 오면 이제 의주 맞은편에 단둥이 있잖아요. 단둥까지 오는데 5일 걸렸습니다. 이제 압록강을 건너면 전쟁 시작이죠. 실제로 사르우 전투 당시 조선의 사령관이었던 강옥립도 함께 내려오는데 강옥립 장군은 단둥에 와서야 이 군대가 조선 정벌군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묘란 배경 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괄의 난도 배경 중에 배경이죠. 이괄의 난로 평안도 방어선이 무너졌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정묘란 병자호란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인조 정권의 4대 장군은 이괄과 정충신, 남이흥 그리고
임경업 장군이라고 보는데 그 이과를 진압했던 게 실은 정충신과 남이흥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4대 장군 중에 이괄이 날아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괄이 정말 훈련을 잘 시켰단 말이지. 당시 부원수로서 평안도 병마사로서. 근데 그 이괄의 세력 1만 병력이 날아갔다는 거, 그 과정에서 평안도 방어 전선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도 상당히 큰 배경이고, 이괄의 난 때 넘버 2였던 한명년의 아들 한윤이 후금까지 도망가가지고 내가 이괄의 난 때 한양까지 진격해 보았으니 어디가 지름길인지 알고 당시 조선의 군세를 내가 제대로 아니 내가 길안내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대놓고 한윤은 길안내를 하면서 내려왔던 거고, 강옥립은 차마 이 군대가 내 나라 조선을 침략하는 군대란 말인가 하고 얼마나 강옥립은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자, 1월 8일 심양을 출발했던 아민의 3만 병력이 1월 14일 압록강을 넘고 의주성을 공격합니다. 의주 부사는 이순신의 조카 이완입니다. 한번 언급했죠. 이완 장군이 모문용의 패거리들을 잡아다가 곤장을 쳐버렸다고. 이순신 장군 집안 사람답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을 때 실제로 그 대장선에서 북을 치면서 독전을 했던 바로 그 이완인데, 이 의주성 전투가 결과론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기록에는 이완이 기생과 잠을 잤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후금 군대가 의주까지 와 있다는 걸 아는데 탐가 노리고 겁장이면 도망을 가는 거죠. 어떻게 기생과 잠을 잤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완 장군과 의주의 관민들이 최선을 다해 싸워서 한두 번은요 후금 군대를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윤이, 아까 한명년의 아들 한윤이 새벽 2시에 의주성에 작은 성문 하나로 조선말을 해가지고 살짝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면서 들어가냐? 광해군을 다시 복위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들어올 테니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동요하지 말거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성의 군대들을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성문으로 3만 명의 후금 군대가 조용히 새벽에 들어와서 성 안에서는 당시 조선군 3,000명, 아마 백성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전부 몰살당합니다. 실제로 의주성에 있는 조선의 삼천광군은 다른 지역의 광군과 달리 상비군이었습니다. 상비군이라는 건 급료를 제대로 받으면서 진짜로 프로 군대였다는 건데, 아무리 조선의 상비군이라고 하더라도 3년째 의주성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으니 사기는 당연히 땅에 떨어졌을 거고, 그렇게 치면 당시 후금의 3만 병력은 완전 3만 명 다 프로 전사들인데 이기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주성에서 이완 장군이 화를 맞고 전사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화약고에 들어가서 자결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당시 화약은 최고 군수품이기 때문에 이걸 적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압록강 방어선 의주가 바로 하루 만에 털려버립니다. 의주가 뚫리니까 원래 지금 후금 저 북방민족이 침략에 올 경우에 바로 밑에 곽산이나 선천이나 정주 지역 3개의 지역에 군인들이 한 곳에 모아서, 여기 정주, 원래 이제 한국사 공부하면 정주의 오산학교, 이승훈이 만든 학교다라고 해서 신민회 공부할 때 나오는 그 지역 정주인데, 여기에 능안산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들어서 세 지역의 군대가 후금의 3만 병력을 막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조총을 씁니다. 그런데 조총 빵 쏘고 총알을 장전할 때 후금 군인들이 성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능안산성도 하루 만에 점령을 당합니다. 1월 14일 날 의주성이 뚫렸고 1월 15일 날 능안산성이 뚫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월 21일 날 여기 안주성이 뚫리는데, 이 지금 북방민족이 침략이 올 때 당연히 강을 경계로 막아야 되겠죠. 우와, 파란색이면 더 좋겠죠. 강을 경계로 막아야 되겠죠.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이 엄밀히 따지면 여기 백두마운틴이니까 지금 이게 다 압록강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지요.
이게 제가 지금 침략의 온 날짜를 1월 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음력이기 때문에 2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분명히 강이 얼었기 때문에 후금군이 걸어서 압록강을 건넜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방어선이 여기 청천강입니다. 청천강이 옛날 살수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또 그렇게 치면 어디 살수가 여기 있단 말이야. 너 한국사 공부 다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정약용의 대동수경을 읽어보시면 살수를 청천강이라고 또 해놓습니다. 정약용이 아무리면 저만 못하고 당신들보다 못합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유사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환단고기 내용이나 이 내용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내용까지 아울러서 보시고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 펼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제가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을지문덕의 살수가 청천강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청천강 방어선을 지키는 게 바로 이 안주성입니다. 안주성의 목사가 김준입니다. 무신직공기의 김준과 이름이 같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인조정권의 4대 무장 이괄, 정충신 그리고 남이흥 장군, 남이흥이 당시 평안도 병마사였고 그 평안도 병마사였던 남이흥이 김준과 함께 이 안주성을 지키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시 부사였던 전상이라는 아주 재밌는 장군도 있었죠. 여러분, 와, 이 후금 아민의 3만 병력이요, 발이 묶입니다. 안주성에서 3번을 공격했는데 막아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계속된 공격에 더군다나 아주 전쟁만 하고 살았던 후금의 병력을 막아내기는 솔직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 후금 병력은 진짜로 만주족만 있는 게 아니라 한인도 있었고 몽골족도 있었던 다민족 연합체 국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이 뚫려버리는 안주성이. 그래서 남이흥 장군이 역시 화약고에 들어가서 당시 안주, 성주, 김준과 함께 자결합니다. 공통점이죠. 이완의 자결과 남이흥의 자결. 그런데 실제로 이 안주성을 공격했을 때 먼저 남이흥 장군에게 아민이 항복을 권유했을 때 그때 이 남이흥 장군의 멋있는 글귀를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명을 받고 병경을 지키는 건 바로 너희와 같은 오랑캐를 무찌르게 하려 함이요 오직 장군의 영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영의만을 가진 것으로 그친다면 어찌 나라의 뜻을 받드는 올바른 신하라 할 수 있겠느냐. 나에겐 다만 너희들의 오랑캐를 선멸하는 일만 있을 뿐이요 그것만이 영광되고 흔쾌한 일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싸움에서 죽는다면 그 또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된 죽음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정충신과 남이흥 장군이 없었으면 이괄의 난을 진압하지 못합니다. 근데 남이흥 장군이 실제로 이 전투에 앞서서 가장 아쉬운 표현을 한 번 했던 게, 내가 조선의 군대를 지휘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습진 훈련을 했더라면, 습진이라는 게 제대로 진을 치고 수성하는 훈련을 했더라면 내 죽어도 억울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죠? 인조 정권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는데 1년 만에 바로 이괄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이괄군을 막아내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괄군이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인조 정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김유라든지 이기라든지 이 반정 공신들 입장에서는 지방의 군권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군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이괄의 난 때문에 평안도에 있는 방어선이 많이 무너지고 약해진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지방관들이, 무관들이 제대로 군사훈련을 시키지 못하니 이렇게 막 뚫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주성까지 이렇게 뚫리는데, 실은 안주성 중영에 있었던 김준과 남이흥은 먼저 죽었고 안주성 남영에 있었던 모든 병졸들이 마지막까지 전사합니다. 전상희 장군 한 분이 살아남아가지고 안주성에 가면 백상루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여러분 그거 국보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경해루까지 가면 좀 너무 하겠습니다만 촉성루만큼 유명한 정자입니다. 그 백상루에서 기둥에 기대어 서서 전상희 장군이 마지막 활까지 다 쏘고 난 다음에
남쪽의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하고 칼로 자결을 하니 그 전상희 장군 죽는 모습을 보고 후금의 장수들이 이런 위대한 장군을 저기 병사들과 함께 묻어드릴 순 없다 하고 전상희 장군 시신만 따로 수습해서 무덤을 써드리고 그 전상희 장군의 충절에 깜짝 감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전상희 장군이 고향이 광주야. 그런데 그냥 짧게 이야기할게요. 광주에 1980년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2년 후인 1982년에 갑자기 전상희 장군 비가 만들어지고 충민사라는 사당도 만들어지고 그랬대요. 전두환이 같은 전씨라고, 자기 조상이라고 이 전상희 장군을 받드는 거야. 근데 실은 성이 다른 전씨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몰랐던 광주 시민들이 전상희 장군 비를 파괴해버리는 이런 또 웃지 못할 예가 있었다는, 하여간 이 전상희 장군 이름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죽지세로 안주까지 점령했던 후금군이 황해도 평상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그럼 인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이제 선조2 나오는 거죠. 도성을 버리죠. 어디론가 피난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조는 어떻게 피난을 가고, 그리고 정묘란이 어떻게 마무리되며, 그렇지만 또 정묘란이 완벽하게 패배하지는 않았고 대신 돌아가는 아민의 군대를 계속해서 작살내는 또 다른 영웅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묘란이 조금 길어지네요. 의주성의 이완 장군, 안주성의 남이흥 장군과 전상희 장군, 김준 장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